지난 시간에 공자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주로 공자의 인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죠. 공자님의 이론화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적 진실로 접근해야만 나름대로 그나마 포착이 가능한 고매한 인품, 그런 성인으로서의 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공자님이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사상이죠. 그분의 철학이죠. 그분의 유가 사상가로서의 또는 유교 교조로서의 그 가르침이 큰 영향을 끼쳤죠. 이렇게 하여 공자님은 유가 사상의 비조, 첫 출발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가끔 줌인, 줌아웃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가까이, 즉 좁게 협의로 보는 관점도 있고 멀리 떨어져서 넓게 광의로 볼 수도 있어요. 시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를 좁게 보면 소설이 아닌 운문문학, 이 시를 의미하지만 뒤로 물러나서 넓게 보면 음악도 시이고 미술도 시이고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같은 의미에서 공자님의 유가사상도 그렇습니다. 좁게 보면 유가사상은 춘추 전국시대에 발흥한 중국의 여러 사상 중에 하나죠. 그 사상을 당시에는 집가자를 써서 가 그랬죠. 가라는 것은 사상적 가문, 그 가문도 일종의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상가들의 모임, 그 사상가를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 그 집단, 이런 뜻에서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 백가는 글자 그대로 백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사상이 나왔다 이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100가지는 아니고 대표적으로 한 10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유가가 가장 번성을 했고 힘을 크게 행사를 했죠. 그 다음에 노자가 창시한 도가가 있고, 그 다음에 법가라고 또 있죠. 그 다음에 묵가도 있죠. 병가, 농가, 기타 등등 여러 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백가에서 그 창시자로서 유가면은 공자, 도가면은 노자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것은 제자 백가가 일어난 춘추 전국시대를 기점으로 볼 때만 그렇습니다. 바꿔 말해서 중국 사상의 큰 원령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공자의 유가, 그 다음에 노자의 도가, 그리고 법가입니다. 법가의 창시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이 있어요. 주나라 때의 강태공, 그 낚시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 태공입니다. 강태공을 시조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시대로 넘어오면 법가를 굉장히 강조한, 그리고 책을 남긴 관자가 있죠. 흔히 관중이라고 불리죠. 관중과 포숙, 두 사람의 우정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관포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주인공이죠. 이 관중이 법가를 굉장히 훌륭하게 운영을 함으로써 자신이 모시는 제환공을 아주 강력한 군주로 만들었죠. 그 뒤에 진나라에서 상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상군이라고 하는 또 직위의 공작이 되었기 때문에 상군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황이 진나라에 들어가서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를 굉장히 강한 나라로 만들어요. 이렇게 세 사람의 중요한 법과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제자백과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끼친 세 가지의 그 사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가하고 법가는 세상에 참여해서 정치를 해요. 그에 비해서 도가는 세상에 참여해서 정치를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보면 야당격입니다. 근데 야당도 아니에요. 야당은 그래도 야당으로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여당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유가하고 법과는 사실 여당, 야당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중국 정치를 했어요. 주로 유가가 중심이 되고 어쩌다가 법과가 힘을 잡았어요. 그러나 유가가 한다고 해도 유가 속에 법과가 있고 법과 속에도 유가가 있어요. 사실 두 사상은 겹칩니다. 도가일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처럼 딱 분별되어서 1은 2가 아니고 2는 1이 아니다. 3은 1, 2가 아니고 1, 2는 3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씩 겹칩니다. 유가 속에도 법과가 있고 법과 속에도 유가가 있어요. 또 유가 속에도 도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속에도 유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은 유가, 거기에서 발흥한 성리학으로 통치가 되었지만은 거기 법이 없었습니까? 법이 있었잖아요. 법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섞여서 이렇게 있는데, 그렇더라도 주장선수가 주로 이제 유가였었어요. 그리고 법과가 그걸 돕는 거예요. 비유하면 연합정부 정도 돼요. 연합정부를 하면 한쪽 당에서 장관을 60 내지 70% 차지하고 나머지 또 두 번째 당이 끼어들어와서 30 내지 40%도 장관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유가는 중국의 정치의 주류로서 70% 내지는 60% 장관을 차지하고 법과가 한 30-40% 정도 장관을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가는 잠시 주도를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는 정치에 참여를 안 하고 저 밖에 있어요. 야당, 원래 야당이란 말은 들 야자거든요. 근데 이 도가는 들도 아니에요. 저 산 속에 있어요. 아예 아주 멀리 떨어져서 세상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고, 만약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무위방임해버리자,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자, 이런 식이니까 사회 사상으로서는 거의 역할을 사실은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법과는 이 경우 토론에 있어서 잠시 제하겠습니다. 법과는 그냥 유가 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참여하는 쪽과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는 쪽, 이렇게 둘로 나누었을 때 이쪽 참여하는 쪽을 유가라고 하고 그 유가 속에 법과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도가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중국 사상은 큰 두 흐름이 있었고, 첫 번째 흐름을 주도한 사람이 공자고 그 공자의 유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노자이고 노자가 쓴 노자라는 책이 있죠.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인해서 가까이서 보면 그래요. 근데 좀 멀리서 보면 어떤가요? 멀리서 보면 두 사상은 공자의 것이나 노자의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2500년 전 사람들이죠, 두 분 다. 그러면 중국 역사가 몇 년 됐나요? 중국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기록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의 까마득한 전설시대에 삼, 황, 오, 제로부터 중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5제 중에서 4번째가 요, 5번째가 순이거든요. 이른바 요 순이죠. 여임금, 순임금인데 삼국유사는 단군이 요 임금 때 같이 임금님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삼국유사의 기록을 믿는다고 하면 요 임금하고 순임금 적어도 그때부터 두 나라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군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약 4350년 정도 됐거든요. 중국사도 43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전설시대까지 포함해서. 물론 중국사는 그 전에도 삼황이 또 있으니까 요 임금 앞에도 임금이 몇 명 더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대체로 하여튼 4000몇백 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4300년으로 보기로 하고 공자는 2500년 전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상거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그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을 했나요? 무엇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잡았나요? 그때에도 왕이 있었고 통치가 있었잖아요. 그럼 사회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고찰해보면 비록 공자가 없었던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공자적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어요. 공자 이전에도 유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공자 이전에도 통치가 있었고 그 통치는 대체로 공자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통치권 밖에서 그러한 통치를 비판하면서 저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또 사상가 그룹들이 또 있었어요. 노자의 선배들이죠. 이렇게 되면 공자라고 하는 분은 유가의 창시자가 아니고 공자 이전에 2000년 동안 쭉 내려온 그러한 어떤 전통을 재정리해서 완결지은 그런 분이에요. 공자는 그동안에 유가 전통이 있었어요. 공자 이전에도. 그래서 저는 말을 만들었어요. 선공유가입니다. 먼저 선자를 써서 공자의 앞선 유가가 있었어요. 선공유가.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선노도가가 있었어요. 노자의 앞선 도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문화가 덜 발달되어서 체계적으로 야무지게 정비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여러 시냇물들이 흘러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공자라는 분이 그야말로 집대성을 했어요. 집 모아서 대 크게 성 이루었다 이거예요. 완성했다 이거예요. 이 집대성이란 말은 공자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맹자가 하신 말씀인데 현재 성균관에 가면 대성전, 공자님을 모신 그러한 전각 이름을 대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성전은 집대성전이란 뜻이고 집대성은 공자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찬양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선공유가의 여러 그 업적들, 여러 생각들, 여러 사상들을 집대성한 분이에요. 집대성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전통의 종합이에요.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물줄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 후대로 보면 시조죠. 공자 이후로 보면 시조지만 공자 이전까지 보면 오히려 시조는커녕 제일 마지막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자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선공유가를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찰은 유가의 옆에 있었던 도가, 노자의 선배들, 선노도가와 대비해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공유가와 선노도가를 대비하면서 공자까지 내려오는 중국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역사는 신화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느 나라든 역사가 오래되면 다 신화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신화는 패턴이 다 있어요. 어느 신화든지 패턴은 처음에는 황금 시대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금보다 은이 좀 못하죠. 그래서 은의 시대가 돼요. 은보다 좀 못한 게 동입니다. 동의 시대. 그리고 철의 시대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인간의 시대가 옵니다. 또 인간의 시대도 옛날에는 다 좋았다고 그래요. 성경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낙원에 살았다면서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로 싸움이 일어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식으로 그 신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물을 그렇게 인식하는 무의식적인 특성이 있어요. 신화라는 것은 결국 집단 무의식, 많은 사람의 무의식에 있는 그런 마인드의 반영이거든요. 그 마인드를 이야기로 반영한 거거든요. 사람은 먼 것을 아름답게 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여요. 나무 집 잔디는 더 푸르러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 잔디를 보면 잔디 사이사이에 엉금엉금하니 모래도 보이고 뭐 무슨 지저분한 것도 보이는데 옆에 집 잔디는 그런 거 안 보이고 잔디만 보여요. 또 나무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원래 멀어서 그런 거예요. 또한 별은 너무나 신비스러운 그러한 대상이지만 또 달, 해 신비스럽죠. 근데 달에서 이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이 없어요. 지구가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아름다운가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렇게 별처럼 신비스럽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멀면 신비스러워지는, 저는 이것을 거리의 마술 이렇게 합니다. 거리가 있으면 마술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거리의 마술은 공간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그 기억들은 멀죠. 멀다 보니까 역시 어린 시절은 행복했어, 어린 시절은 아름다웠어 이렇게 추억하기가 쉬워요. 또한 미래를 향해서도 10년 후는 잘 될 거야, 20년 후에는 이런 데 살 거야 하면서 20년 후에도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죠. 이런 식으로 거리의 마술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과거 해가지고 까마득한 옛날에다가 현재 바라는 이상을 투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라는 건 항상 불만스러운 것이니까 과거에는 좋았거든 이런 생각이 모이고 모여서 그런 전설과 신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랬거나 말거나 어쨌든 중국사는 과거에 그런 아주 훌륭했던 왕들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 이전에 먼저 반고라는 신화적 존재가 나옵니다. 이 반고라는 특이한 존재가 있어서 이 반고가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우주화를 깨뜨려 가지고 우주를 처음 열었대요. 그걸 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고가 죽어가지고 그 눈은 뭐 해가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신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삼황오제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이제 황금 시대입니다. 삼황은 3명의 훌륭했던 신적인 황제들이에요. 이 삼황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천황, 지황, 인황 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복희, 신농, 황제 이 3사람을 삼황으로 봅니다. 이때의 황제는 나중에 중국 전토를 다스리는 그러한 황제라는 의미의 황제가 아니고 임금 황자 황제가 아니고 누르 황자 황제예요. 누른 임금님이에요. 이 황제의 이름이 헌원인데 이 황제 헌원이 중국 민족의 시조로 현재 중국인들이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황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오제, 이 삼황의 황과 오제의 제를 합쳐서 나중에 황제라는 말이 생겨요. 그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진시황입니다. 삼황이 끝나고 오제 시절이 되는데
소호, 전욱, 제곡, 제요, 제순이에요. 이 네 번째가 제요가 요임금이고 제순이 순임금이죠. 모두 다 서원군들이죠. 황금시대니까요. 다 정치를 잘했대요. 자기 자신보다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정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이 5명의 성군들은 나중에 임금들처럼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자기 신하 중에서 훌륭한 신하를 골라가지고 이른바 선양을 했어요. 양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양의 전통에 의해서 훌륭한 임금이 계속 될 수가 있었어요. 훌륭한 임금 아들이라고 해서 훌륭한 법이 없잖아요. 근데 신하 중에서 고르면 훌륭한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임금 때까지 옵니다. 그러다가 순임금 다음 임금, 순임금도 역시 선양을 했어요. 자기 신하 중에 똑똑한 우라고 하는 사람한테 선양을 했는데 우임금도 선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선양을 하고 죽었는데 그 죽고 나서 신하들이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운임금의 혈통에서 그 다음 왕을 찾아서 봉한 다음에 그 뒤부터는 이제 계속 혈통으로 승계가 되는 그러한 세습 왕조가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성립한 세습 왕조가 하입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사는 하, 은, 주라고 하는 세 왕조로 되어 있는데 이 세 왕조를 3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 은, 주의 마지막이 잘 알려진 춘추 전국시대예요. 춘추 전국시대는 기본적으로 주나라 시대이지만 주나라 왕이 있기는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막 세력가들이 쟁패를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것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시킨 사람이 진시황이죠.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도가 조금 달라져요. 우선 세계사, 즉 서양사를 보면 고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 중세라는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근대, 현대 이렇게 4등분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중세의 마지막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기간에 약 200년 동안의 르네상스 시대가 있어요. 이 르네상스 시대를 독립시키면 5등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사는 몇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서양사를 기준으로 보면 르네상스 기는 15세기에서 17세기, 지금부터 수백 년 전이죠. 그렇지만 중국사는 안 그래요. 신해혁명이 일어난 것이 1910년이거든요. 순원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청나라 왕조가 멸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혼란기를 거친 다음에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그 다음에 민주주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중화 타이페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신해혁명 이전하고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왕정이 종식이 됐으니까요. 그 신해혁명 1910년 이후의 역사가 서양으로 대입하면 근현대입니다. 근대와 현대가 딱 구별되지 않아요. 근현대를 합쳐서 191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17세기부터 근대가 열렸는데 중국에서는 20세기나 되어서 근현대가 열렸으니까 몇백 년 뒤떨어진 거죠. 또한 서양에서는 근현대가 열리기 전에 르네상스기가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르네상스기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의 역사 전부가 서양으로 치면 거의 중세 역사와 똑같습니다. 또는 고대 역사와 똑같습니다. 중국이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기는 했지만 서양에 비하면 정치사적인 발전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 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똑같이 그죠? 왕조 봉건 시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세계사를 공부할 때 중국사도 나오고 인도사도 나오고 중동사도 나와요. 그렇지만 세계사 공부하면 거의 대부분이 유럽사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왜 유럽 중심으로 세계사를 공부를 하느냐? 아무리 세계를 유럽이 또는 유럽으로부터 발흥한 서구 문명이 이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유럽사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실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험 끝에 오늘날 현대가 열리고 현대 민주주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진통 과정을 유럽사 중심으로 살펴보지 않고서는 현대 민주주의와 우리가 서 있는 정치, 사회적 이 질서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양사를 배워야 해요. 그 과정에서 서양은 중세라고 하는 신중심의 시대를 1000년이나 거쳤고 그리고 거기에 저항해서 인간 중심의 시대가 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르네상스 시대가 또 있었고 그러고서 이제 근대 현대가 열린 거거든요. 근데 중국사는 서양사보다 사실은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나긴 세월 동안 중국인들은 민주주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과두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기타 등등 유럽에서 했다가 없어졌다가 여러 실험을 했던 정치적 실험을 해본 적이 없고 오로지 봉건제만 가지고 4000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봉건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역시 줌인 해서 보는 봉건제와 줌아웃 해서 보는 봉건제가 있어요. 봉건제는 넓게 보면 위에 임금이 있고 밑에 신하와 백성이 있는 이런 수직 구조예요. 이것이 봉건제인데 좁게 보면 봉건제와 군현제로 다시 나뉘어요. 원래 좁은 의미의 봉건은 중앙에 이제 왕이 있어요. 왕이 전국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왕이 있을 때 교통통신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땅은 넓어요. 그래서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자기의 그 친족들, 일가부치들한테 땅을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공로가 많은 신하들한테도 땅을 줘요. 이것을 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건이에요. 봉해요. 이쪽 지방에 영수로서 봉하는 거예요. 땅을 크게 주기도 하고 작게 주기도 해요. 이것이 5등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 벼슬을 작이라고 하니까 공작이에요. 공후, 백자, 남이에요. 웅작, 우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5등급으로 이제 나눠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작을 받은 그 사람도 임금이에요. 중앙에 있는 사람은 왕이라고 하고 저 사람은 군이라고 해요. 임금군. 이 군들은 거기에서 중앙에 있는 왕한테 예의를 갖춰야 돼요. 해마다 진상품을 올리고 필요하면 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자기 지역에 가서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군위를 물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앙의 왕이 지방 왕에게 봉을 해서 작을 내리는 이러한 제도가 좁은 의미의 봉건제예요. 그런데 BC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 봉건제를 없애버렸어요. 봉토 주는 거 없앴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전국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군사적, 정치적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을 통일한 첫 번째 황제가 진시황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은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물을 개혁했어요. 특히 도량형 이런 걸 통일했어요. 한 대는 요만큼 해. 딱 해서 대의 크기, 좌의 크기 이런 걸 다 규칙을 정해서 전국을 통일시킨 거예요. 이렇게 통일을 시키고 나니까 질서가 확실히 더 이제 확연해졌겠죠. 그래서 중국사는 진시황 이전과 진시황 이후를 나누어요. 그 진시황 이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대예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왕조예요. 하운주 3대. 그리고 진시황 이후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신해혁명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 순으로부터 3대. 요 3대도 봉건제고 진시황부터 신해혁명까지도 사실은 봉건제인데 이거는 다른 봉건제예요. 봉토를 주는 봉건제는 아니고 그러나 위에 황제가 있고 밑에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다는 수직 질서만은 있으니까 봉건제는 봉건제인데 이러한 제를 군현제라고 해요. 중앙의 황제가 군과 현으로 나라를 나누어가지고 거기에다 관리를 임명권을 내가 갖고 있어요. 옛날에 군한테 봉작을 주면 일단 주고 나면 거기서 아들한테 군위를 물려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황제가 3년 하고 나서 너 그만둬!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이렇게 중앙에서 다 결정을 한 그러한 제도는 군현제인데 그렇게 해서 그때 이후는 군현제가 되긴 하지만 두 제도 다 합쳐서 봉건제예요. 다 수직질서, 인간은 위아래로 나뉘는 그러한 계급의 기초하에서 정치가 운영이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서양으로 가면 이것이 중세 시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사는 그 4000년의 거의 대부분이 다 서양의 중세사 내지 고대사에 해당이 되고 근현대는 아주 짧아요. 르네상스기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자라고 하는 인물은 하, 은, 주 3대 중에서 주나라 마지막 진시황 직전에 주나라 말기에 춘추 전국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그 시대가 언제냐면은 서기 770년에서 403년까지가 춘추시대이고 403년에서 221년 서기 전입니다. 이때가 이제 전국시대예요. 아주 혼란한 시대죠. 주나라 말기 시대예요. 이 춘추 전국시대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동쪽 주나라란 말이에요. 그 이전을 서주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도가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주. 그 다음에 저쪽에 자기들로서는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밀려가지고 동쪽으로 밀려왔어요. 그래서 밀려와서 동쪽으로 왔기 때문에 동주시대예요. 서주시대에 비해서 동주시대는 아주 혼란한 시대였죠.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였던 거죠. 왜냐하면 점점 문물이 발달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그 주나라 초기에 주나라를 창시한 문왕과 모왕에 의해서 창시가 되거든요. 근데 문왕 때는 힘을 기르고 그 아들인 모왕이 주나라를 이뤘는데 모왕은 주나라를 창시한 다음에 약 800명에게 봉투를 나누어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후들, 나눔을 받은 제후들끼리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힘센 데서 약한 데를 집어삼키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가 춘추 시대가 되면 12나라로 정리가 돼요. 이것이 춘추 12국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국시대가 되면 7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7나라를 전국 7웅이라고 하죠. 이 7나라를 진시황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고대사는 하, 은, 주 3대. 이 3대에는 중앙에 있는 왕이 자기 땅을 동토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던 시대였다 이런 얘기고, 진시황 이후에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장악한 군현제였다. 그러나 둘 다 인간을 계급적으로 위아래로 나눈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이 봉건제였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하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요 순, 그리고 순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우임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우임금까지도 성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아주 훌륭한 임금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계속 승계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아들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걸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폭군이에요. 아주 정치를 험하게 해요. 그리고 술만 마시고 미인들하고 노닥거리면서 나라를 등한시해요. 그러자 탕이라고 하는 지방 군주가 있었어요. 이 군주가 하도 못하니까 내쫓아버렸어요. 이 군주를 도운 명신하가 있었는데 이름이 이윤이에요. 이 이윤이라고 하는 현명한 사람의 보좌를 받아서 탕임금을 추방해버리고,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어요. 추방을 해버리고 자기가 왕조를 새로 열었어요. 그래서 하왕조는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은이라고 하는 왕조가 시작이 돼요. 원래 이 왕조 이름은 은이 아니고 상인데 나중에 수도를 계속 옮기다가 은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은이란 지역에. 그래서 상이라고도 불리고 은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은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은 왕조가 시작이 돼요. 그 고고학적으로는 이 은왕조부터는 중국사가 확실해요. 근데 하왕조까지는 전설인지 사실인지가 반반 정도로 약간 의심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서 탕왕이 이제 또 새 왕조를 열었는데, 이 탕왕 자체는 또 아주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아요. 나중에 유교인들이 그 계보를 정함에 있어서 제일 요가의 시조를 요와 순으로 봐요. 그래서 요, 순. 그 다음에 순을 이어받은 우. 하왕조의 창시자죠. 요순 우예요. 요순 우.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상왕조를 연 탕. 요순 우탕이에요. 요순 우탕을 다 성분으로 보죠. 그러면 이 성분들은 뭐예요? 다 공자가 존경했던 선공 유가의 성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탕 임금의 은 내지는 상왕조가 쭉 또 이어져요. 쭉 이어지다가 이번에 또 나쁜 임금이 또 나와요. 그 임금의 이름은 주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나쁜 임금이었던 걸과 주를 합쳐서 걸주 이러면 옛날에 나쁜 임금의 대명사예요. 우리나라에도 걸주 비슷한 그런 임금님이 있었죠. 백제의 의자왕,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오면 광해군과 연산군이죠. 둘 다 쫓겨났죠. 그러면 이 주왕도 당연히 쫓겨나야 되겠죠. 주왕을 쫓아낸 사람이 문왕과 무왕인데, 이 문왕과 무왕, 그리고 무왕의 동생이자 문왕의 아들인 주공, 이 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선공 유가에서 위에 있는 그런 성왕도 중요하지만 문왕과 무왕과 주공, 이 세 사람은 더욱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나라를 열었는데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 시대의 문화, 문물은 공자가 직접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당대의 문화 문물은 자기가 접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연구를 해서 체득을 해가지고 문왕과 무왕과 주공 시절의 정치를 복원하려고 했던 사람이 공자이기 때문에 문무 주공은 매우 중요하죠. 이 주왕이 복정을 할 때에 이 문왕은 저 주나라라고 하는 저쪽 지방이 이제 군주죠. 지방 군주이면서도 굉장히 힘이 강한 군주예요. 그리고 이 주나라 문왕의 선대로부터
선정을 계속 해왔어요.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가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고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자기까지 쭉 현군들, 훌륭한 임금이 계속 나오면서 정치를 엄청 잘한 거예요. 그렇게 잘한 상태에서 문왕, 이름이 희창이에요. 성희고 이름은 창인데, 이 희창이 또 정치를 잘해요. 잘하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우리도 합쳐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영역이 넓어져요. 넓어져서 서백, 서쪽 지방의 총 우두머리가 돼요. 중앙왕이 인정을 해요. 그때는 중앙에 있는 왕을 왕이라고 그랬지 황제라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 왕들은 왕이 아니고 군입니다. 그래서 서울 왕이 이제 서백으로 서쪽 지역의 우두머리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방에 가서는 그러한 지방 군주지만은 동시에 수도에서는 삼공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보좌하는 재상이 3명이 있는데 그 재상 중에 1명이에요. 중앙에 가면 총리고 돌아오면 지방 군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삼공의 일원인데 이 삼공들이 정치를 잘 못하는 왕에게 정치 좀 잘해보세요 잔소리를 하니 주왕이 삼공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희창, 나중에 문왕으로 추정된 이 희창은 죽이지를 않고 감옥에 가뒀어요. 유리라고 하는 감옥에 가뒀는데 신하들이 이제 그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풀려났어요. 지금 주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역경을 이 문왕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문왕이 그때 감옥에서 지었다. 전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문왕은 그렇게 이제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힘으로 봐서는 중앙에 있는 왕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극상 밑에서 위를 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참남한 일이다.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어요. 아주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치 계급에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동생이 형에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또는 다른 의미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남의 일이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만약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아버지에게 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아예 따르지를 않아요.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범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은 전 국민적인 신뢰를 잃어요. 이 신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문왕도 그 신념 하에서는 힘은 세고 저 사람 나쁘기는 한데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왕은 죽고 그 아들인 무왕이 임금이 되었는데 무왕, 이름은 희발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좀 달라요.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갔어요. 밀고 나가자 그러니까 많은 제후들이 그럽시다 하고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연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추정을 해서 문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왕, 무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무왕은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니 성왕이에요. 성왕인데 이 무왕에게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공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이름은 단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희씨니까 희단이죠. 이 단인데 왜 주공이냐면 공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봉작, 제후로서 봉작을 받을 때 제일 높은 게 공이었잖아요. 공, 후, 백, 자, 남이었죠. 제일 큰 봉투를 받은 사람이 공인데 공이고, 또한 공은 중앙정부에서 총리, 지방에 가면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군 임금이고, 중앙에 와서는 총리예요. 그래서 주공이에요. 주공도 있고 또 소공이라고 있어요. 그쪽도 같은 CC지방 사람인데 이 주공과 소공은 아주 덕이 높았다고 해요. 근데 소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주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주공이 자기 형을 도와서, 그리고 자기 조카를 도와서, 조카가 이제 어리니까 섭정을 해요. 대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수양대군처럼 차지할 수 있는데도 안 차지해요. 수양대군은 억지로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안 하고 정치를 굉장히 잘하면서 문화 문물을 정비를 해가지고 주나라를 문화국가로 만들어요.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주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공이 봉작을 받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노나라예요. 노나라. 노나라는 지금으로 보면 산둥반도 있잖아요. 중국으로 치면 동쪽, 우리나라 서해바다에서 쭉 가면 제일 먼저 닿는 반도죠. 그 산둥반도가 있어요. 이 산둥반도 근처에는 바다가 있고, 바다에는 당연히 소금이 나죠. 그리고 소금은 지금도 귀한 음식 재료지만은 옛날에는 너무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는 것은 경제가 발달한,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부자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주나라가 창건되고 봉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태공이에요. 태공. 광태공하는 태공. 이 태공은 나이 80살까지 낚시질을 하면서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 문왕이 점을 쳐보니까 야,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가서 태공을 만났어요. 그때는 태공이 아니죠. 이름이 강여상이에요. 이 강여상을 만났는데 이 노인하고 대화를 해보니 이 경륜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천하를 운영할 만한 그러한 대단한 포부와 학식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시고 와가지고 선생님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태공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기존 왕조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창건을 했어요. 그래서 공로가 너무 많으니까 저 산둥반도 지역을 봉투를 주면서 그 나라 이름이 제나라예요. 그래서 제나라의 군주예요, 이 강태공. 역시 근데 서울 가면은 공이에요. 재상이에요. 그래서 태공이에요. 그래서 주공하고 똑같죠. 이 주공과 태공이 중요해요. 태공은 그 산둥반도 지역에 제나라를 봉투를 받았는데 그 옆에 약간 내륙으로 들어온 지역에 이제 노나라가 있어요. 이 노나라는 주공이 봉투로 받은 나라예요. 제나라, 노나라 옆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공자님은 이 노나라 출신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공이 서울에서 문화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공은 왕자잖아요. 그런데 태공은 어떻습니까? 나이 80살까지 자기 먹을 거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가난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도 가난하다 보니까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낚시나 하고 책이나 읽고 그러니까 당신이랑 못 살아고 도망가 버렸는데 태공이 나중에 임금이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수레를 타고 딱 가니까 부인이 나타났어요. 나를 다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태공이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한 그릇 가져오시오 그랬어요. 물을 갖다 주니까 탁 물을 바닥에 끼얹어 버리고
당신과 나 사이는 이렇게 되었어. 그러고 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가난했던 태공은 당연히 마인드가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 낭만적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니나 그 두 번째고 우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봉토로 받은 산둥반도 지역이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이니까 경제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아주 능기가 있어요. 실력이 있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나아가서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현실주의자 강태공이죠. 그에 비해서 주공은 왕자로서 고이고이 자란 사람이고 마인드 자체도 굉장히 현실주의보다는 이상주의 내지는 낭만주의적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돈도 좋지만은 사람이 인간다워야지, 품격이 있어야지, 예술도 알고 예의도 갖추고 사람이 우아해야지 이쪽으로 능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나라의 문물을 정비함에 있어서 뭘 기준으로 할 거냐? 고대 성왕으로부터 내려온 예와 악을 중심으로 한다 이거예요. 예를 중심으로 하고 악을 중심으로 해요. 이 예라는 것은 나중에 맹자가 사양지심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을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예의 기본인데 양보하는 그것을 많이 개발해서 국민들 전체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좋죠. 그러나 태공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어떻게 양보만 하면서 살아. 사람은 이익을 다투기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웃나라이면서 또 동시대 사람이면서 사고방식이 약간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공은 유가, 예를 중심으로 한 유가 사상의 시조 내지는 비조가 되고 태공은 법가 사상의 비조가 돼요. 또는 병가 사상의 비조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손자와 오자가 병가를 또 만들잖아요. 군대죠, 군대. 병이라는 건 군대 아닙니까? 병법 아니에요? 그 병법의 시조가 또 태공이에요. 병법서는 나중에는 손자, 오자라고 하는 책이 병법서의 고전으로 되지만은 그 이전에는 육도삼약이라고 하는 병법서가 있었어요. 이 저자가 태공이에요. 삼국지에 보면 휘경 선생이 제갈공명을 유현덕에게 추천을 하면서 육도삼약에 통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병법에 통달했다 이 말인데 그 병법의 시조이기도 해요. 이 태공은. 또는 법가의 시조일 수도 있어요. 현실주의의 아무튼 시조예요. 그런데 이 주공이라고 하는 예를 중심으로 악을 중심으로 이 주나라 문화를 정착시킨 이 위대한 인물은 워낙 일이 많으니까 서울에서 지방에 못 내려와요. 그래서 아들인 백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가서 대신 살아있는데도 왕권을 아들한테 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지방에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요. 다스리는데 당연하게도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주공이 창시한 문물은 제일 먼저 노나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노나라의 문화는 예악을 중심으로 한 유가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제 나라는 태공이 서울도 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거기 머물면서 부국 강병을 하는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문화국가가 되죠. 그래서 두 태공과 주공이라고 하는 아주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고 이 태공의 전통을 쭉 이어받아가지고 제 나라가 강국이 되었다가 나중에 춘추 시대로 접어들면서 춘추 시대에는 5패라고 있잖아요. 춘추 5패. 예. 주나라가 쭉 내려오다가 왕권은 점점 약화되고 지방의 제후들이
봉토로 받은 그 사람들이 막 경쟁을 해요. 그러다가 12나라로 정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춘추 12국.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패가 나와요. 패. 이 패라는 건, 이 패자는 한문에서 이 패권을 잡는다고 하는 패자도 있고, 진다고 할 때 패할 패자도 있어요. 그래서 참 혼선이 돼요. 이 발음이 좀 달랐으면 편했을 텐데요. 예를 들면 패자가 되었다 그러면 졌다는 뜻인가요? 졌다는 뜻도 되고, 패권을 잡았다. 1등에도 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5번 졌다는 게 아니라 승리를 5번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패자가 좀 쓰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이 으뜸패자예요. 으뜸패. 지금 말하는 춘추 5패는 으뜸패. 으뜸패를 다른 의미로 백이라고 그래요. 아까 서백이라고 그랬죠? 그 주문왕을 서쪽의 백이라고 그랬는데, 서백은 서쪽의 으뜸이다 이거예요. 예, 일본 말이지만 옛날 주먹계에서 쓰는 말로 하면 오야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패가 나와요. 첫 번째 패가 제환공이에요. 바로 강태공의 나라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제환공을 보좌해서 제환공으로 하여금 패자가 되게 한 사람이 바로 관중이에요. 이 관중의 도움을 받아서 제환공은 패가 되었는데, 패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 패들은 항상 존, 왕, 양, 이를 내세워요. 존왕은 왕을 존중한다 이거고, 양이는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질서가 없고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상하 질서에 있어서 왕을 무시하고 수직 질서를 어지럽혀서 그렇게 되는 건데, 수직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왕을 존중해야 되겠죠. 왕을 존중해야 자기들도 두 번째 계급인 군, 제후들도 존중을 받겠죠. 그 밑에 대부가 있어요. 대부들도 존중받겠죠. 그 밑에 사가 있어요. 선비가 있어요. 그 밑에 민, 백성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이 수직 질서가 위에서부터 흔들리니까 임금님부터 잘 모셔야 딱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존왕, 먼저 임금님을 존중합시다 이렇게 내세워요. 명분은 그래요. 그 다음에 양이는 또 어지러워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중국 사람으로 보면 오랑캐, 자기들 한민족 밖에 있는 외부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또 어지럽잖아요. 근데 그 오랑캐들을 양이 물리친다 이거예요. 이것을 내세우면서 집합 그래요. 제후들 모여 존, 왕, 양이를 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으니까 모입시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일반에 힘없는 사람이 모입시다 하면 모이겠어요? 그런데 모입시다 하면 어이구 저 사람이 모이래 하고서 무서워서 다 모여요. 그렇게 다 모이게 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으뜸패자 패예요. 그렇게 해서 제환공은 9번이나 제후들을 집합시켰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말 안 듣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아놓고 딱 연회를 열면서 같이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존, 왕, 양이를 하늘에 맹세를 하면서 못 떨어지게 의식을 거행을 해요. 그런데 존, 왕, 양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권력자로서의 자부심과 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제환공은 전국을 통일하지는 않았지만 통일한 건 못지않는 강력한 권력자였어요. 이렇게 패가 된 사람이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춘추 5패라고 그래요. 그런데 춘추 5패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제환공이 5패 중 으뜸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패가 된 사람이 진문공이에요. 진나라 문공인데, 이 사람은 제환공만은 못하지만은 거의 거기에 준하는 강력한 패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의견이 달라요. 이 사람이 5패다, 저 사람이 5패다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나누면 꼭 5명은 아니고 7명 정도가 제후들을 모아서 그러한 회맹이라고 해요. 회맹. 모여서 맹약을 하고 맹세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회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구를 꼽을 거냐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은 세 번째로 송양공, 그 다음에 어부차, 월구천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진목공 또는 초장왕 이런 사람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5명 내지는 7명의 그런 패자들이 있었어요. 이 패자들은 대표 패자인 제환공으로서 알 수 있듯이 힘으로서 집합을 시켰어요. 이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나오죠. 경제와 군사 중심의 정치가들이에요. 그 대표가 제나라고, 제나라의 시조가 태공이니까 태공의 법가 내지는 병가, 그 힘이 순초시대를 장악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공자가 등장을 해요. 공자가 등장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뭐 나폴레옹, 칭기즈칸 하듯이 그렇게 아주 영웅으로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역사적 인물이었죠. 그러나 공자는 태공의 전통인 제나라 사람이 아니고 주공의 전통인 노나라 사람이고 또 자기 체질로 보나 자기 공부한 내용으로 보나 예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자 사상 내지는 유가 사상에서 이 태공과 제환공의 길, 패도예요. 패도, 패의 길, 힘의 길, 이러한 길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중심으로 양보하면서 인간이 호혜하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이상사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자는 관중에 대해서 제환공을 패자로 만든 관중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주 부정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속에는 도가와 법가가 있고 도가와 법가 속에도 유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겹치는 부분에 관한 한 관중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약간 유보적으로 칭찬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을 제하면 유가의 예도, 예를 중심으로 한 도와 관중의 패도, 힘을 중심으로 한 패도는 대비가 되고 유가에서는 관중이나 패도를 정도가 아닌 약간 차원이 낮은 그런 것으로 비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중국 전통에는 공자 이전에 유가가 있었고 노자 이전에 도가가 있었고 또 법가도 있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공자의 그 유가 속에 법가를 합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주공의 유가와 태공의 법가를 나누어서 대비시켰지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러니까 주공 속에도 태공이 있으니까요. 태공 속에도 주공이 있어요. 태공과 관중에게 유가적 요소가 전혀 없지 않아요. 거기도 예의범절이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힘이고 예의범절은 2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 이쪽은 예의범절이 1차적이고 힘은 2차적이다 이렇게 된 것이지 딱 그렇게 구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을 묶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현실을 운영하는 그러한 여당이라고 본다면 이제 현실에 아예 참여를 안 하는 저런 도가계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가계열 사람들은 저 위에 그 요순 때부터 등장을 해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을 했는데 처음에는 허유에게 선양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허유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아이고 못 들을 소리 들었네 하고서 저쪽에 물가에 가가지고 영수라는 물가에 가서 아이 더러운 말 들었어 하고 귀를 씻었대요. 그러니 완전히 이거는 노자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고 있는데 친구인 소부가 와요. 저 당신 뭐하오 하니까 아유 저 요임금이 나오고 임금되네 그런 더러운 말을 듣다니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귀가 더러워졌네. 그래가지고 내가 귀를 씻고 있어요. 그랬더니 소부가 소 물을 먹이려고 왔다가
소를 끌고 저 위로 올라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네가 그 씻어서 더러워진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소한테 저 위에 가서 물 마시라고 지금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겠지만은 소부 허유로 대표되는 그러한 은자들, 숨어서 사는 사람들, 현실 정치에 떨어져서 현실 정치의 타락과 더러움을 비웃으면서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고, 또 중국인들의 마인드 속에 소부 허유적인 또는 도가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공자 이전에도 유가가 있었다, 공자 이전에도 도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자 이전의 유가인 요, 순, 우, 탕 이런 명군, 그 다음에 그 명군들 주변에는 지금 소부 허유처럼 항상 멀찍이 떨어져서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은자 내지 현자들이 가끔 출몰을 해요. 이 출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신이 주체적으로 출몰했지만은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주체적이면서도 객체적이에요. 저마다 다 자기가 주인이고 내 삶의 주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까지의 전통, 이런 것을 배경으로 주체적이에요. 제가 제 맘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나를 제 맘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도록 한국인으로서의, 또 내가 그동안 관습적으로 살아온 이러한 문화 속에서 나는 주체적이에요. 문화가 나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인으로서 직원과 사장님이 있는데 사장님하고 직원이 대화를 나눠요. 나누다가 직원이 사장님 앞에 있는 과자를 집어먹는다든가, 심지어는 사장님 책상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다든가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과자까지는 혹 집어먹는다고 해도 엉덩이를 대고 앉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나요? 우리의 문화 전통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문화 전통도 있나요? 예, 있어요. 제가 한 20년 된 것을 기억하는데 하도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이었던 시절이에요. 사진 한 장이 실렸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소파가 길어요. 그 옆에 비서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편안하게 두 다리를 들어서 앞에 탁자에 딱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비서들도 똑같이 두 다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대통령과 비서들에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다리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나도 다리를 올려놓을 사람이라면 사장님 책상 위에 있는 과자를 못 먹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시푸드를 갖다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차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나의 문화 관습으로서 나를 제한하고 있어요. 나는 문화 관습에 어느 정도 피동태예요. 완전한 자유인, 완전한 능동태가 아니에요. 약간은 그런 제한을 받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제한을 누가 시키냐면 우리의 잠재의식에 있는 사고방식이 시키는데, 바로 그 사고방식의 많은 부분이 공자에 연유해 있어요. 그런데 또 공자냐? 아니에요. 공자 이전에 요 순으로부터 공자까지의 선공유가예요.
그럼 선공육아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선공육아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중국인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운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터득한 그 무엇이에요? 그 무의식적으로 터득한 그 무엇이 노임금, 순임금으로 나타나고 공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자 사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주체적으로만 보면 공자 잘못이에요. 근데 공자를 객체로 보면, 공자가 중국 문화의 산물이라고 보면, 공자는 단지 흘러온 물줄기를 막았을 뿐이에요. 그 물이 탁하면 흘러온 물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막은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줌인해서도 보고 줌아웃해서도 봐야 돼요.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공자라고 하는 분은 한편으로는 주체적으로 자신이 육아를 창시했고 그 점에서 공자는 잘못한 데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공자는 중국인 전체의 문화적 산물이에요. 피동태라고요. 그래서 공자 사상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인 전체 내지는 중국 전통 자체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받을 때 그 비판은 뭐와 대비될까요? 당연히 서양 사상하고 대비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중국 안에서 공자 사상을 도가나 법가와 대비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중국 사상 전체, 공자를 포함해서 이때는 노자까지도 포함되고 법가도 포함되고 기타 등등 다 포함돼요. 이 많은 사상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각기 달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통 부분이 있어요. 그 공통 부분을 가지고 서양 사상과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유럽 사상과요. 그래서 유럽 사상과 중국 사상 내지는 동북아시아 사상, 이 사상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유럽 사상에는 유럽 사상의 장점, 특징이 잘 드러나고 이쪽은 이쪽대로의 장점과 특징이 잘 드러나요. 그리고 서로 보완해야 될 문제점도 잘 드러나요.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 이때의 동양 사상은 동양 전체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한자 문화권을 말하는 겁니다.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질이 무엇인지, 서양 사상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 또 동양 사상에는 어떠한 약점이 있고 또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중국의 역사는 진시황을 기점으로 선진 시대, 진시황 앞선 시대가 있고 그 이후의 시대가 있다. 그리고 1910년 신해혁명 이후의 시대가 있어서 시대를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공자는 선진시대의 마지막인 춘추 전국시대의 사람이다. 그리고 공자는 중국 사상에서 참여한 사상과 참여하지 않은 사상 중에서는 참여한 사상으로서 참여하지 않은 사상인 도가 사상하고 대비가 되고 참여한 사상 중에는 법가하고 대비가 된다. 그리고 법가는 강태공을 비조로 해서 제나라를 중심으로 관중이 제환공이라고 하는 걸출한 패자를 만드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경제와 군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전통이었고, 그 다음에 공자가 속한 이쪽은 주공, 주나라의 문화를 건설한 주공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공자까지 이어지는 예와 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육아 사상이었다. 다만 그러한 공자의 사상은 육아의 창시자로서 부분도 있고, 그러나
공자 이전에도 주공도 있었고 요순도 있었고 유가가 있었고 또 노자도 노자 이전에도 노자 계열 사람들이 있었다. 그 두 분은 그러한 중국 전통을 정리하거나 심화하거나 집대성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더 다시 줌아웃해서 나가서 보면 그러한 유가든 법가든 도가든 중국에서 발행한 모든 사상들은 중국 민중들의 여러 가지 경험과 삶과 사고와 이런 것들이 집합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가들은 한편으로는 주체적인 사상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 장단점은 중국인 전체의 장단점이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장단점이다. 이러한 장단점은 중국 안에서 아무리 관찰해봐야 모른다. 그것은 다른 사상하고 비교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때 비교되는 다른 사상은 유럽, 서양 사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양 사상의 특징과 동북아시아 사상의 특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서양 사상의 장단점을 알 수 있고 동양 사상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이론인 내가 어떤 점에 있어서 약점이 있고 어떤 점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지,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비전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자 이전의 유가, 선공 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